자, 교재는 전 시간에 이어서 횡령죄가 되지 않는 판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시게 되면 자, 동업관계에서 탈퇴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피고인 단독으로 경영하게 되었을 때는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에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2번의 입사보증금 세무. 입사할 때 내는 보증금 있죠? 그것은 내자마자 사용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소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고, 물건 납품을 위한 선매대금, 선금이라 하죠. 선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도인에게 교부가 되면 그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넘어갑니다. 자기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전을 썼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고요. 4번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익명조합 말씀드렸습니다. 그 판례고요. 자, 5번 가보시게 되면 지입료 나왔네요. 자, 지입차주가 내는 지입료는 회사 소유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회사 자기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 돈을 항목 유용하였다 할지라도 횡령죄 되지 않고요. 회사에서 지급된 노트 있잖아요. 한번 쳐보세요. 누구 거예요? 회사 거예요? 직원 거예요? 직원 거지. 그쵸? 뭐 1년에 한 번 1월 달에 회사에서 주는 노트 있잖아요. 업무일지. 그쵸? 이것은 직원 개인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마지막 줄에 퇴직 시에 이를 회사에서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나온 것은 횡령죄가 되지를 않고요. 자, 5번을 보시게 되면 건물에 대한 과반수 지분권을 그랬네요. 그래서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 과반수 지분권에 근거하여 사용 수익에 대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민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 과반수로서 결정한다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 조문의 근거에서 보았을 때 과반수 지분권을 기해서 건물 사용 수익 결정에 따라 임대 수익을 분배한 것은 뭐가 안 된다?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8번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줄 색깔 칠해놨잖아요.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관리비 명목 세무 치시고, 이것은 수령하자마자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횡령죄 되지 않고요. 계주 나왔네요. 계주가 개원들로부터 월불이익을 모두 징수받았잖아요. 징수 세무 치시고 받으면 계주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주가 갯날에 개원들에게 계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원들에게 손을 끼치게 되면 배임죄 성립은 가능하다. 자세한 것은 배임죄 할 때 말씀드리고요. 횡령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0번 판례.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이 있는 보수가 그랬습니다.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이 있는 보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타인 명의로 수령했다. 그래. 타인 명의든 장의 명의든 간에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자기 소유가 되는 겁니다. 자기 소유.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을 소비했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자, 11번 가볼게요. 사립학교 경영자을 그랬죠. 수업료 기타 납부금 그랬네요. 자, 수업료 세무 쳐볼게요. 이거 누구 돈인가요? 사립학교잖아요. 사립학교. 여러분 사립학교 나오신 분들 계시죠? 아니면 학원이잖아. 학원에 내는 학원비는 누구 건가요? 학원 대표이사 거지. 그 대표이사가 그 돈을 썼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 경영자 을과 공모해서 이 수업료 등을 썼다라고 하면 자기 물건을 쓴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는 판례가 되고요. 자, 그 다음 12번 가보시게 되면 실제로는 타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자금을 빌렸다 했습니다. 자금을 빌렸대요. 누구 명의로요? 제3자 명의로요. 제3자 명의든 자기 명의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자기 명의를 빌려서 자금을 빌렸기 때문에 이 자금 빌린 것은 뭐다? 일단 회사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할 의무도 상환 의무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회사에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대표이사가 밑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위 차용 원리금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치? 이 차용 원리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은 마땅히 써야 할 돈을 쓴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1번 금전 기타 대체물 그랬네요. 자, 금전이 대체물이죠. 금전이 특정물인가요? 불특정물 아닌가요? 무슨 말이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맡겼어요. 100만 원 금전이죠. 100만 원을 보관 위탁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관자가 됐어요. 자, 어느 날 A가 와서 야, 너 내가 저번에 100만 원 너한테 맡긴 거 있지? 그거 줄래? 라고 하니까 히트해요. 다음에 주겠대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횡령이 되는 건가요? 아니 이게 시계를 맡긴 게 아니잖아. 시계는 특정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금전은 불특정물 아닌가요? 꼭 A가 맡긴 그 돈을 주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은행에 찾아서 다른 사람의 손때가 묻은 돈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불특정물은 일시적으로 반환을 거부했다 할지라도 이것 자체로는 횡령죄가 되지를 않아요. 다른 대체물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나 앞에 끊고 이 금전 대체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특정물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금전에다가 용도와 목적을 정해주게 되면 이때는 특정물로 바뀌어버려요. 따라서 수탁자가 이 특정물화된 금전을 소비하게 되면 횡령죄다. 그런 말이. 자, 무슨 뜻이냐? 자, 노트 펴볼게요. 노트 130페이지 펴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금전을 주는데 금전을 그냥 금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금전에다가 이름을 붙여줘요. 무슨 말이다? 용도와 목적을 정해준다고요. 정해주게 되면 이 불특정물이 특정물로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용도와 목적을 정해줄까요? 자, 수도요금 납부하라고 준단 말이죠. 레미콘 대금으로 납부하라고 준다. 어음회수용으로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환전용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이렇게 점점점 등등의 많은 이름을 붙여서 명목을 붙여서 주면 B는 그 용도대로만 써야 돼요.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게 되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횡령죄다. 이런 말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교재 한번 와볼게요. 교재 와보시게 되면 자, 팔려볼게요. 용도와 목적을 정해주게 되면 이때는 뭐가 된다? 이퀄 특정물이 된다. 따라서 수탁자가 이를 소비하게 되면 횡령죄다. 그랬고요. 자, 신협담보대출 사건 별표 쳐볼게요. 자, 별표 쳤습니까? 자, 그러면 볼게요. 갑은 늘로부터 을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토지를 신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4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랬어요. 4천만 원 대출받았다. 4천만 원 미칠 것이고요. 이 돈 누구 돈이지? 이거 누구 돈이야? 내 돈인가? 아니잖아요. 을로부터 을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달라는 명목상의 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이 4천만 원이라는 돈은 갑 것이 아니라 이 돈은 을 소유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그 대출금 중에 3천만 원을 을로부터 차용하기로 한 약속의 이행 여부를 넣고 언쟁을 벌이다가 이제 말다툼이 있었던 거죠. 대출권은 없었던 일을 하고 다시 그 신협에 그대로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갑은 위 4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써버렸다. 그랬습니다. 횡령이 되나요? 안 되나요? 횡령이 되는 거죠. 이 반환하기로 한 이 돈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 것이다? 을 것이기 때문에 갑이 이 돈을 함부로 쓰게 되면 횡령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판례 보시게 되면 금전수수 수반하는 사무처리 위임 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해서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위임자를 위하여 미칠 것이고 받은 이 돈은 금전 동그라미 누구 것이다? 밑에 검은색으로 위임자 것이다. 그래서 위임자 것. 여기서 말하면 누구 거다? 여기 을 거다, 이런 말. 여기 위임자 미칠 것이고 이게 을 것이다 이런 말. 그래서 위임을 받은 자가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결국 횡령죄다. 그런 말이죠. 가로 2번. 토지를 타에 담보 제공하여 금원을 대출받아라는 요청받았네요. 이때 이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이 무슨 돈인데? 이 대출금이지. 빨간색 그 대출금이다. 그쵸? 빨간색이죠. 그 대출금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다? 피해자인 을에게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또 밑에 줄 언쟁을 벌이다가 위 대출권은 없었던 일로 하고 대출권을 해지하기로 하며 피고인이 그 대출받은 그 4천만 원을 자 대출받은 4천만 원입니다. 미칠 것이고 누구 소유라고요? 을 소유가 된다. 됐어요?
반환하기로 하였다면 밑에 보관하는 관계가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갑이 그 대출금을 임의로 자기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하는 것은 횡령이다. 그런 말이 됐습니까? 이 판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판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자, 똑같죠, 이것도요. 자,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것인데 그러면 그 엄격한 용도 내로 써야 되는데 그 용도 외로 쓰게 되면 이외 동그라미 치시고 뭐가 됩니까? 횡령죄가 됩니다. 됐죠? 이와 같이 용도란 목적이 특정되어 보관된 금전은 그 금전도 중에 그 목적이 소멸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보관죄가 되는 거예요. 위의 판례처럼 써버리게 되면 횡령죄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밑에 용도와 목적을 정해줬잖아요. 정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퀄 이 특정물로 된다고요. 특정물이 된다. 그래서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유보가 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일시간 사용한다 할지라도 횡령이 된다. 아니네요. 여기까지를 묶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묶는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특별히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이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는 않는데 그쵸? 근데 여기처럼 그 금전에다가 용도와 목적을 정해준다면 이건 특정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를 쓰게 되면 횡령이다 라는 판례입니다. 됐지? 자, 밑에 판례 1번 갈게요. 빨간색으로 용도를 특정해주죠. 특정 동그라미 치시고요. 특정된 것인데 어떻게 썼어요? 밑에 교직원 급여 등으로 함부로 써버렸죠? 그러면 횡령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례가 밑에 나와 있네요. 수도요금 동그라미, 채무 변제 동그라미, 환전해달라 동그라미, 토지 매입비 동그라미. 전부 다 동그라미 친 것이 뭡니까? 용도와 목적을 동그라미대로 정해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보면 2번에 임의 소비했다 밑줄, 3번도 자신이 위탁자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했다는 말도 임의 소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의 충당하는 것은 그 자체로 횡령이 되는 것이다. 위탁자에 대한 채권 존재가 있든 없든 간에 이런 것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이. 그쵸? 지멋대로 마음대로 상기 처리하면 안 돼요. 자, 4번에 환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부받은 돈은 반드시 환전 용도로 써야만 되는 것인데 지멋대로 상계 충당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이것이 임의 소비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 마음대로 썼다는 말은 이퀄 임의 소비하였다. 지멋대로 소비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역시 같은 논리로 내가 그 사람에게 채권이 있든 없든 채권 존재에는 이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쵸? 여기 3번하고 4번이 같은 판례입니다. 비슷한 판례죠. 위탁자에 대한 채권 존재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말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멋대로 상계 충당하는 것은 횡령죄다. 이런 말이. 자, 토지 매입비를 지멋대로 써버렸죠? 그 다음 레미콘 대금을 레미콘 용도대로 써야 될 텐데 빨간색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것을 지멋대로 상계 충당해버렸지? 상계, 서로 맞상계 했다는 겁니다. 서로 채권 재물가 있으면 서로 그 범위 내에서 서로 계산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다음. 자, 문화예술지원기금 동그라미, 우수상인 유치비 동그라미, 방어권 경력 동그라미, 매각 동그라미, 특별수산충동금 동그라미, 화장실 개보수공사 동그라미. 전부 다 용도와 목적을 정해준 특정물입니다. 그리고 밑에 회수용 동그라미. 자, 그 다음 밑에 그 매각대금 동그라미, 그 매도대금 동그라미. 전부 다 동그라미 친 것이 뭐라고요? 특정물로 바뀐 것이라고요. 그런데 올라가 보시면 7번 임의로 멋대로 써버렸지? 그 다음에 용도와 무관하게 지 멋대로 써버렸지? 그 밑에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렸지? 그 밑에도 이를 일반 경비로 지 멋대로 써버렸고요. 다른 용도로 써버렸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약소금 회수용으로 쓰라 했는데 약소금 회수용으로 쓰지 않고 소비해버렸지? 그치? 그 다음 13번, 14번도 그 매각된 그 매도대금을 어떻게 썼습니까? 지 멋대로 소비했다. 지 멋대로 소비했다. 그래서 횡령이다. 아주 쉬운 판례들이죠. 다음 페이지. 자, 횡령이 되지 않는 거 볼게요.
파란 펜 들으시고 시책비 세무 쳐보세요. 시책비는 용도와 목적이 정해진 특정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통상적인 실적급여이다 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썼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 2번에서 변제세무. 자, 변제의 성질을 가질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금전이 상대방에 교부됨으로써 상대방의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것은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상대방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밑줄.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썼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금전의 교부 행위가 빚을 갚는 거지. 변제니까 빚 갚는 거죠. 빚 갚는 거 줬어요. 줬는 순간 그 금전은 누구 거다? 저쪽 거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쪽 사람이 썼다 하더라도 횡령이 되지를 않죠. 그 다음 3번을 보시면 위임자의 소유여야 하는데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위임자 소유가 아니므로 위임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될 여지는 없죠. 특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데요. 불특정물이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퀄 불특정물. 임의 소비했다 할지라도 횡령죄 되지 않고 그 다음 그 예가 바로 밑에 나와있지. 함께 입금받아서 보관했다. 함께 입금받았으니까 특정화되지 않았지. 섞였으니까 너 거와 내 거가 섞였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입금받았다는 말이 이퀄 불특정물이다. 이런 말이 불특정물화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를 소비했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됐고 자 다음 페이지 위탁매매 가볼게요. 위탁매매. 자, 위탁매매가 뭔가 하면 그 예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다이아반드 1개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다이아 반지 1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시골에 가면 금은방이 있죠. 그 할머니가 왔어요. 아주머니가 왔어요. 딸을 시집 보내는가 해요. 그래서 장롱 속에 고이고이 숨겨놨던 그치? 그 금반지, 목걸이 이런 걸 갖고 와서 금은방에 맡겨요. 좀 언제까지 좀 팔아달라고 맡겨요. 그것이 바로 위탁 판매라는 거지. 그래서 금은방이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팔아주면, 금반지를 팔아주게 되면 일정한 보수를 받겠죠. 그래서 그 금은반지를 팔았다 할지라도 그 돈은 금은방 주인 것이 아니고 그 아주머니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금은방 주인이 이 돈을 써버리게 되면 횡령죄다 이런 말이죠. 그쵸?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임의 소비했다면 횡령죄다 이런 말이 올라가 볼게요. 위탁물 소유권은 위탁자, 그 아주머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 판매자가 이를 소비하게 되면 횡령이다 하는 논리인데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위탁 판매 나와있지? 자 위탁 판매자가 즉 금은방 주인이 그 위탁물을 매매하고 수령한 이 금원은 요거 누구 거? 빨간색으로 요거 누구 거? 여기 나왔네요. 이 위탁자 소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탁 판매자가 이를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게 됐을 때는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다는 거예요. 됐지? 여기까지가 끊고.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뭐 달려볼 수가 있는데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횡령죄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요 두 줄짜리가 원칙이라 쓰시고 그 다음에 특별한 야청이라고 하는 것이 예외다 이렇게 필기를 해두시면 좋겠네요. 근데 시험은 이 원칙이 나옵니다. 자, 위탁 매매에 있어서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다. 그래서 판매 대금은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있는 것이다. 매매자가 즉 판매자가 그 판매 대금 누구 거라고요? 이 판매 대금은 위탁자 거라고요. 근데 판매인이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금이지 금, 이 맡긴 금. 그래서 이 금을 판 사람이 함부로 소비하게 되면 횡령죄다는 논리입니다. 자, 약소금 할인을 위해서 받은 돈. 그 밑에 약소금 할인을 위해서 받은 돈. 그치? 이건 표시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약소금이죠. 그 다음에 약소금이고 그 다음에 할인을 위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위탁판매지. 위탁판매. 그러니까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일종입니다. 매매 일종이라고 해요. 매매 일종인데 10% 할인해서 파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만원짜리 어음이라 1000만원짜리 어음이라면
10% DC에서 900에 파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그 판돈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지, 저 사람 거지. 저 맡긴 사람 거지. 근데 그 사람이 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채무변제 충당했다는 말은 뭐지? 임의소비했다는 거지. 임의소비. 그럼 횡령죄 되는 거죠. 밑에 마찬가지로 자기 채무변제 충당했다? 지금 어디로 썼다는 거예요? 횡령죄가 되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비슷한 판례죠. 토지 매수 나왔네요. 자, 다시 매도인에게 그 토지 매각을 의뢰했다 했을 때 이 매각 의뢰를 했네요. 매각을 의뢰했다. 그래서 이 토지를 팔았어요. 그럼 판돈이 내 거야? 아, 저 사람 거지. 저 맡긴 사람 거지. 판 사람이 이를 소비하게 되면 횡령죄가 된다는 판례가 되죠. 자, 다음 채권 양도를 한번 해볼게요. 채권 양도는 초보자가 듣기엔 약간 어려워요. 자, 그러면 밑에 판례부터 먼저 볼까요? 판례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별표를 쳐두시고요. 자, 읽어볼게요. 자,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1150만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병소유 주택에 대한 갑의 임차 보증금 2500만원 중에서 1150만원 반환 채권을 을에게 양도했다. 그러나 갑은 임대인 병에게 그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통지 안 했대요. 병이 반환하는 임차 보증금 2500만원을 교부받아 지 멋대로 쓴 거지. 이것을 자기 동생에게 빌려주었다. 과연 이 사람의 지축은 뭘까요?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노트를 펴보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누가 나와요? 갑이 나오죠. 갑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을이 나와요. 을이 나와요. 자, 을이 채권자예요. 을이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예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지금 을이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자꾸 와요. 돈 달라고. 돈 달라고 오니까 갑이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래도 없냐? 너 진짜 어디 니 지금 살고 있는 게 전세라며. 그 전세 보증금 나한테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금 세를 들어 살고 있는 그 보증금을 을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이 있고 이 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병이 이제 건물주야, 건물주. 그래서 보증금이 있는데 보증금이 예를 들면 3천만 원 있다. 3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몇 달 있으면 이제 이 집 전세 계약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빚을 지고 있다 그랬어요? 1150만 원.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에다가 이자가 150 붙은 것 같아요. 150만 원. 그래서 총 1150만 원 지금 빚을 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채권이 보증금이 지금 3천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빚진 건 115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갑이 병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 전세금을 채권이지. 전세금을 병에게 양도한단 말이에요. 얼마를? 1150만 원어치의 채권 일부를 양도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여기서 채권 양도란 말 나오는데요. 채권 양도라고 하는 것은 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무슨 계약서를 따로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이 구두로라도 내가 채권을 너한테 줄게 양도할게 라고 하는 구두만으로도 충분히 채권 양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당사자 즉 갑과 을 사이에 채권 양도라고 하는 의사표시만으로도 충분히 채권 양도 효력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것은 의사표시만으로도 얼마든지 채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지? 근데 자 지금 여기서 갑이 내가 갖고 있는 보증금의 일부를 너에게 양도를 한다는 채권 양도 효력이 발생했지. 했는데 그것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건물주는 이 사실을 몰라요. 건물주는 지금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일부를 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대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 양수인이지. 을이 양수인이지. 채권 양수인이지. 갑은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이잖아요. 그치? 이 양수인이 이 건물주에게 가서 그 돈 나한테 주세요. 내가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니까 내가 권리가 있는 사람이므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채권의 일부는 나니까 가백이 주지 말고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려면 이 양도인이 이 임대 건물주에게 어떻게 됩니까? 채권 양도를 했다라고 하는 통지를 해야 돼. 통지를 해줘야 병이 알잖아요. 그치? 병이 알기 때문에 그때 을이 왔을 때 전세금 일부를 이 을에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통지를 했어 안 했어? 통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통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건물주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약 만기 일자가 다가왔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건물주는 전세금을 누구한테 줄 것 같아요? 우리 누군지 알고 주는 거예요. 요즘 사기꾼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날 때 병이란 사람은 전세금을 전부 다 갑에게 주었다. 이것은 유효합니까? 유효해 안 해? 유효한 거야. 이것은 유효하다. 그러면 이제 이 건물주는 채권 채무 관계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거예요. 할 도리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속박될 필요 없고 나는 자유의 몸이 된 거란 말이에요. 니들끼리 싸움하든 북치군 장치는 니들끼리 하고 난 모른단 말이에요. 나는 보증금을 갑에게 줌으로써 나는 할 도리 다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러면 봐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보증금 받았잖아요. 3천을 받았잖아요. 3천 받은 돈이 다 내 건가요?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채권 양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돈의 일부를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을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을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지 않고 그 돈을 다 누구한테 썼다고요? 동사한테 다 빌려줬단 말이에요. 지 멋대로 처분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을에 대한 관계에서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횡령죄지. 이해되시겠죠? 제가 설명하면서 틀린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초보자이거나 아리까리 하신 분들은 다시 앞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다시 한번 와보세요. 자, 갑이 을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던 1150만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그치? 보증금 중 2500, 여기 2500 돼 있네요. 3000이 아니고 2500 중 1150만원 채권을 을에게 양도했다 끊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채권 양도라는 의사표시는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대항을 요건으로서 이 건물주에게 이걸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통지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안 해주니까 건물주는 당연히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줄 수밖에. 그쵸? 그치? 근데 그 사람이 이 돈을 받았다 했잖아요. 즉 보관자가 되었는데 그 보관에다가 양수인 을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돈 전체를 동생에게 지멋대로 빌려준 거야. 지멋대로 소비하게 하였다. 무슨 죄? 횡령죄지. 이해되시겠죠? 자, 판결문지 보시면 채권 양도 통지를 안 해줬잖아.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서 받은 이 금전 누구 거가 된다? 그렇지. 그 중에 일부는 양수인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채무자, 건물주가 양도인에 대해서 한 변제는 유효하다. 그치? 2,500을 세입자에게 준 것은 유효한 변제다. 이런 말, 유효한 변제다. 하자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돈 받았지? 그 돈 내 돈이 아니지. 이것은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만 수령할 뿐이어서 2,500 전부가 아니고 원금 이자 있죠. 돈 빌려간 거 이자에다가 그것만 양수인을 위해서 보관해주기 위한 관계다. 그치? 그 양수인이 수령한 그 금전은 얼마? 1,150만 원은 여기 1,150만 원 양수인 소유에 속한다. 양수인 누구? 을이죠. 을. 소유에 속한다. 따라서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해서 보관하는 관계가 있는데 이 돈을 지못으로 썼기 때문에 횡령죄다. 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지? 자, 밑에 판의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양도 통지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 금전을 이 양도인에게 줄 수밖에. 그치? 그러면 이 사람은 할 도리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양도인이 이것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똑같이 뭐가 된다? 횡령죄다. 이런 말. 됐어요? 여기서 이 돈은 누구 거라고요? 여기 양수인 거라고. 양수인 거. 여기도 위에서 양수인 거라고요. 양수인 거. 양도인 것이 아니란 말이. 그래서 양도인이 이 돈을 멋대로 써버리게 되면 횡령죄다라는 말이. 자, 그 다음. 자, 면허권자가 그 면허권 채권이죠. 채권을 양도했어요. 채권을 양도했지?
양도했지. 근데 여전히 자기가 면허권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보상금을 타먹었어요. 똑같이 위에 거랑 돈을 내가 받았잖아. 그치? 여기 위에서도 돈을 양도인이 받았잖아. 여기서는 뭘 받았어요? 어업권 손실보상금을 받았잖아. 근데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니까. 채권 양도했는데 이 돈은 양수인을 위해서 보관하는 관계에 있는 것인데 이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횡령죄다. 이런 말이. 아시겠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어업권 손실보상금은 누구 거다? 양수인 소유. 그 위에 있는 1번도 이 금전도 누구 거다? 양수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3번. 3번 체크, 밑에 거 1번 체크. 자, 피고인이 피해자 갑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의뢰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채권 양도했네요. 그치? 통지하기 전이네요. 전에 이를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했다. 무슨 죄? 이 돈 내 돈이야? 아니지. 양수인 거지. 양수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추심에서 받은 이 추심에서 받은 돈이 누구 거다? 양수인 거다. 근데 양도인이 써버렸기 때문에 뭐가 된다? 횡령죄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이 1, 2, 3번 이 전부 다 위에 있는 판례 전부 다 채권을 진실적으로 채권 양도를 한 거예요. 채권 양도에 대해서 전부 다 진실성이 인정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치? 사기친 게 아니지. 내가 양도한다 그랬는데 마치 양도할 것처럼 하면서 양도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판례들은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양도를 했는데 그래서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내가 수령을 했는데 그 돈은 내 돈이 아니고 양수인 건데 양수인에게 줘야 할 돈을 내가 임의로 소비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는 판례를 내드린단 말이에요. 자, 비교할 것이 뭐냐면 사안은 똑같아요. 여기까지 사안 똑같고 여기까지 사안 똑같아요. 이 두 가지 판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판례는 채권 양도를 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는 판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채권 양도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빼돌릴 생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건 내가 사기치려고 한 것이잖아. 사기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는 문제이지 이것은 횡령죄로 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